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의 중심 수도 베를린에 있는 지하철의 내부 플랫폼 승강장. 사람들의 소리와 지하철의 이동 소리만 들려야 할 이곳에 벼랑간 한 외국인 남성의 엄청난 괴성이 플랫폼 전체에 울려 퍼지며 무언가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을 암시하는 듯 두렵기까지 한데요. 베를린 지하철의 역무원은 그러한 비명을 따라 남자를 찾게 되었지만 이미 해당 남성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몸이 빠져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역무원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채 주위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바로 직전 승강장의 인원들은 전부 떠나버렸기에 근처의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남성이 I'm Korean이라는 단어를 외치며 기관사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절대 출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긴 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몸이 끼어버린 외국인 남성을 촬영하고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거는데요. 1초가 급박한 순간 너무나 당황한 채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베를린 지하철의 역무원은 곧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갑자기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한국인 남성의 바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하철의 몸의 절반이 끼어버린 독일 남성과 곧이어 달려온 한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 30살 청년 네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기에 사실상 저는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고 다니며 사고를 겪기 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무런 꿈과 목적 의식도 없이 살아오던 저였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그때의 사고는 제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제 가치관과 생각마저 송두리째 바꿔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그때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때 겪었던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한국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저는 지금 1년 안에 제가 태어난 나라 독일을 떠나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가기 위한 저의 최종 인생 목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날의 우연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주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지하철을 광적으로 사랑하는 특이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뚜렷한 직업도 없었고 돈을 벌 생각도 없었던 상태로 저는 그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하철을 경험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만 가진 채 제가 살고 있던 베를린의 지하철은 물론 근처에 존재하는 나라들의 지하철까지 어느 시기에 개통하고 어떤 기술로 운행되고 있는지 전부 외우고 있을 만큼 정말 지하철이라는 특이한 이동수단에 푹 빠져버린 지하철에 미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저희 지하철 사랑에 더욱 큰 불씨를 당겨버린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나라들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아온 저로서는 처음 마주하게 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지금껏 제가 겪어보고 알아오던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수준의 말이 나올 정도로 조용히 이동하는 신기술은 물론 지하철 내부와 외부의 플랫폼까지 말도 안 되는 청결함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한국의 그 아름다운 지하철이 가진 미래 도시적인 외모에 더욱 빠져들어만 갔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알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 독일 베를린의 지하철이 제 마음속 1순위였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알고 난 뒤부터는
베를린에 존재하는 모든 지하철이 한국의 지하철에 비해 심각하게 더러워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뒤처지는 것을 매우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어느샌가부터 다른 나라의 지하철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한국의 지하철만을 사랑하는 매우 이상한 취미와 집착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저와 같은 지하철을 너무나 사랑하는 특이한 한국인 친구들을 매우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저 묵묵히 지하철 의자에 앉아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구경하거나 지하철이 잠깐 정차하게 되었을 때 지하철의 사진을 계속해서 찍고 지하철 외부의 디자인을 조용히 관람하는 행복한 시간을 자주 보냈었는데 한 한국인이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더니 자신처럼 지하철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냐면서 말을 걸어왔고 그렇게 저와 한국인 친구인 박은 매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죠. 특히 독일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직업도 없이 그저 지하철에만 미쳐 있는 저를 보면서 앞으로 직업을 가질 생각 자체는 있는 것이냐는 잔소리와 이럴 거라면 당장 가족과의 연을 끊자고 저를 압박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처음 느껴보는 저와 똑같은 취미를 가진 한국인 친구인 박과 보내는 자유로운 시간에 무한한 행복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인 박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이한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었는데 저는 그저 박이 상당한 패션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처음 본 그날 박과 저는 한국의 한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게 되었고 곧이어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얼굴을 보고 저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의 눈 한쪽은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눈이 존재해야 될 자리에 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사실상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상태였죠. 저는 속으로는 매우 놀랐지만 곧이어 저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먼저 자신의 눈에 대해 설명해 준 박의 말에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지하철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른 나라의 지하철을 경험하기 위해 한 번은 미국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한 중국인에게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눈의 부위를 공격당했다면서 그날 바로 실명 위기까지 도달해 결국 눈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박은 언제나 저에게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저와 같은 똑같은 취미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쪽 눈이 불편한 박을 위해 그와 함께 다닐 때 그가 조금이라도 더 편할 수 있게 평범한 일상들에서 조금씩 그를 생각해 배려하기 시작했고 박 또한 그러한 것을 느꼈는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눈에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힘들 때가 많다면서 저에게 속 깊은 말들을 조금씩 해주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저는 한국에서 한 달 살기와 비슷한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은 박이 자신의 꿈은 저와는 반대로 제가 태어난 나라인 독일 베를린에 있는 지하철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면서 소박한 꿈을 얘기해 주더군요. 아무래도 그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면서 그래도 몇 년 뒤에는 아마도 독일 베를린의 지하철을 한 번은 타볼 수 있지 않겠냐는 농담을 던지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에게 제가 독일로 돌아갈 날짜에 맞춰 함께 독일로 여행을 가보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저는 그에게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해 줄 테니 함께 독일에 가서 베를린의 지하철도 경험하고 승강장 플랫폼에 앉아 지하철 사진을 찍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던 박은 너무나 놀란 표정을 지으며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지만 왠지 그때 저는 박의 소박한 꿈을 이뤄주고만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저와 박은 제가 베를린으로 돌아갈 비행기의 일정에 맞추어 조금 더 여유로운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또 다른 여행 일정을 준비해 함께 독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박은 처음 떠나보는 독일 여행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저 또한 그러한 박의 모습에 K한국의 지하철을 여행하는 저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독일에 도착해서 박의 지하철 관광 여행이 행복할 수 있게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마저 생기더군요. 저와 박은 긴 시간의 비행을 통해 힘겹게 베를린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베를린의 지하철을 보여주기 전 독일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와 먹거리들을 박에게 소개해주며 첫 유럽 여행을 경험하는 그에게 베를린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와 박은 베를린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승강장 의자에 앉아 들어오는 지하철을 구경하거나 간단한 먹거리들을 먹으며 매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박에게 한국하고는 아주 다른 베를린의 더러운 지하철을 보니 어떠냐고 물어보았지만 박은 그저 나라의 차이일 뿐 지하철의 운행은 똑같다며 재밌는 농담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박과 함께 베를린의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렸고 곧이어 플랫폼에 들어온 지하철에 올라타려던 찰나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의 지하철은 대부분 엄청나게 낡아 있는데 저는 그러한 점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채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끝부분에 발을 디뎠고 곧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발을 디딘 지하철 바닥이 파손되면서 제 몸에 받은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10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사고였기에 저는 순간적으로 호흡이 되지 않는 듯한 공포감을 느꼈고 바로 직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심각한 공황 상태가 시작되고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그때 당시 어느 정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에 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듯 했으나 그 좁은 틈에 갇혀버린 듯한 공포감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여야 할 박이 보이지 않더군요. 이때의 상황까지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고 있던 순간 갑자기 다시 제 눈앞에 박이 나타나더니 자신이 한국인인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함을 영어로 플랫폼 전체에 소리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더군요. 박은 저를 보면서 계속 괜찮다는 말을 해주었고 일단 지하철의 운행은 멈추어 놓았으니 더 이상의 돌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에게 방법이 있으니 믿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정말 용기 있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철 플랫폼 전체의 내부 방송으로 저와 박이 타려던 지하철에 지하철 내부의 모든 사람들은 모여달라는 방송마저 나오더군요. 박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베를린 지하철 플랫폼 내부 신고소의 상황을 알린 상태라고 말했고 곧이어 사람들이 오면 저의 몸이 갇혀버린 지하철을 직접 들어올려 저를 구할 것이라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던 상황이었고 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공황 상태에 호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방송이 종료되고도 박은 자신이 한국인인데 이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며 지하철 전체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모았고 약 5분 뒤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멈춰버린 지하철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거의 잃을 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박은 그 엄청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지하철을 들어올리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마지막 기억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베를린의 한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저의 옆에는 독일에 있던 저희 부모님과 박이 등을 벽에 기댄 채 모두가 잠을 자고 있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몸에는 큰 부상이 없다는 것이 저 자신도 느껴질 정도였고 가슴 쪽의 근육에만 통증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하늘이 도왔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의 인기척을 느낀 박과 부모님은 저에게 운이 매우 좋았다면서 곧바로 의사를 데려왔고 의사분은 지하철이 들어올려지면서 제 몸이 빠져나왔는데 그 순간 하체와 상체로 분리되어 있던 혈액순환이 한 번에 진행되어 그러한 여파로 기절을 했던 것이라며 몸과 내부 장기에는 큰 부상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저는 박에게 다시 한번 사고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전혀 처음 겪어보는 타국에서 용기 있게 사람들을 모아 지하철을 들어 올려준 박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부모님께서도 박의 손을 잡고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하며 저와 함께 울음을 터뜨리셨죠. 그리고 박은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었고 제 부모님의 안부까지 챙겨주면서 저와는 둘도 없는 목숨을 살려준 친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빠르게 회복되어서 퇴원하는 날 박과 저는 함께 제가 사고를 당했던 지하철 승강장으로 돌아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천천히 플랫폼을 걸어 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빠졌었던 구멍은 아직도 수리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국과 유럽은 너무나 다른 도시 인프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박은 그날 저와의 악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박에게 정말 목숨을 살려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은 아직도 종종 저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둘도 없는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었죠. 혹시나 저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번 생기게 될까 봐 저는 그때의 박이 보여주었던 용기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고 베를린의 지하철 관리직으로 취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과 같은 한국인이 독일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사는 저라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그때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저 지하철만 좋아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고를 겪고 나니 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던 부모님께서도 오히려 제가 아닌 박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박이 없었다면 그날 제가 살아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새로운 꿈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직도 저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약 한 개월 뒤 박이 또다시 제가 사는 베를린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제가 사고를 당한 그날 용기 있게 사람들을 모아 지하철을 들어 올려준 박의 용기를 가슴속에 새긴 채 베를린을 방문하는 또 다른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게요. 처음 경험하는 한국적인 방식이 조금은 의아하다며 의문을 표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한국적인 방식에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한국적인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다며 본국에 있는 부모님께 급하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적인 방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방식이 외국에서도 통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프랑스 출신의 세느라고 합니다. 과거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깊은 인상과 그리고 많은 한국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로 돌아와서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받았던 관심과 배려를 기억하고 있으며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뜻깊은 변화를 가져다 준 나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파리 중심부에서 약 5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외곽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잠시 한국에 다녀올 때를 빼면 저는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파리 중심부와는 거의 1시간 거리이지만 파리 외곽 지역에는 20분이면 도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파리 시내와 접해 있지는 않지만 덕분에 집값이 저렴해서 파리 시내처럼 따닥따닥 붙은 좁은 집에 살 필요도 없고 조금은 여유로운 공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은 이 지역에 직접 집을 건축하기도 했고 세입자를 들릴 만한 2개의 호실도 별도로 건축했습니다. 브레스트에 있는 저희 집에는 저희 가족 및 2가구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프랑스에 살 때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파리 공항까지 대중교통으로 20분, 각종 관광지로부터도 대중교통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입자로 들어오고는 했는데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제가 한국에 다녀와 보고 한국에서 세입자의 입장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그동안 저희 집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온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비록 파리 외곽에 있는 마을이었지만 그래도 학교는 파리로 꾸준히 다녔고 파리는 프랑스 문화의 중심지답게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파리에 있는 학교에 등교하면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부터인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고 저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필수적으로 외국어 하나를 배워야 하는데 선택지는 4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였죠. 영어나 스페인어는 배워두면 매우 유용한 것이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우며 배우기도 쉽고 유럽 내 다양한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얻고자 하면 영어나 스페인어가 유리한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일본어를 제외한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가 각각 1대 1대1의 비율로 수강생이 등록되었죠. 결국 일본어 수업은 폐지되었고 일본어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전부 다 프랑스어를 선택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지만 저는 별탈 없이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가장 즐겁게 들었던 수업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한국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파리에서는 거의 매달마다 세계 각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게 열립니다. 저도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이어서 그런 축제가 있으면 참여해서 즐겨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다고는 하지 못했지만 한국 관련 축제 때 막걸리라는 특이한 술에 대해 매력에 빠졌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막걸리가 한국식 와인이라며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접해보는 음료수 같은 한국 술의 매력에 빠졌거든요. 저도 그 유행에 맞춰 막걸리에 빠졌죠. 유난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버린 저는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는 영국이나 독일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신청해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어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언어 배우러 교환학생으로 떠나는 마당에 한국도 제 선택지 중 하나로 넣었습니다. 고심 끝에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고 한국어 공부를 비롯해 한국과 관련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있는 대학에 진학한 것은 아니고 공항과 가까운 송도라는 지역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숙사를 이용할 생각이 있었는데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 기숙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숙사는 프랑스의 기숙사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마치 고등학생을 관리하는 것처럼 엄격한 편이다. 아마 답답해서 죽고 싶을 걸이라는 후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심지어 어떤 프랑스인은 한국 대학의 기숙사는 공산주의와 같다. 한국 안의 작은 북한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악명 높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기숙사는 통금 시간 점호, 외박 시 외출증, 상벌점 제도, 기숙사 식당 이용 의무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공산주의가 맞아요. 한국이 고쳐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살만한 작은 방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제가 지낼 곳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적혀있는 작은 사무실 중 한 곳을 골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개업자들은 상당히 전문적이었으며 저에게 맞는 적당한 집들을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위치 및 사진을 보여주고 원하면 직접 방문까지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송도라는 이 도시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깨끗한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낡은 집은 애초에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집들은 높은 빌딩처럼 세워진 모습이어서 마치 미국의 뉴욕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은 물론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섞여 있고 이곳은 그렇지 않아서 약간은 달랐지만 고층 빌딩 숲으로 이루어진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을 구했고 12층 방 한 칸짜리 원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너무 깨끗했고 지내기에 쾌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수업도 듣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세입자인 저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 대해주는 집주인 임대인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임대인과는 계약할 때 처음 만나봤고 몇 가지 당부사항만 알려주고 그 뒤로는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실 몇 번이고 정해진 날짜보다 월세를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중대한 실수입니다. 프랑스에서 같은 건물에 살았던 세입자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나 이틀 정도 뒤늦게 임대료가 입금이 되면 저희 부모님은 극도로 예민하게 구셨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월세가 아니라 주세 개념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오는 매주 목요일은 모두가 극한의 예민함을 보였거든요. 매주 하는 임대료 납부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잘 지키지 않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신경 써서 잘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가 답답할 지경이었죠. 돈을 받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말없이 하루나 이틀 정도 늦게 입금을 받았으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져 있을지 안 봐도 뻔했죠. 이런 실수가 여러 차례 이어지자 저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고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서 부동산 사장님의 도움으로 임대인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웃으시며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고 학생인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실 것 같지 않은데라며 제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오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 사장님도 이건 큰일이 맞고 정식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흔히 통용되는 사과문의 양식을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부동산 사장님은 난처해하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직접 그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가벼운 인사를 시작으로 전화 통화는 내내 웃으면서 전화를 마치고 끊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 집의 임대인이 하루 이틀 늦은 걸로 학생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매월 빠지지 않고 잘 내주었으니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하루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예민하게 굴었던 저희 부모님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프랑스 집의 세입자들도 외국인이고 그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매주 임대료 납부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았을 수 있고 단순히 저처럼 실수로 입금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만난 한국의 임대인은 아주 많이 관대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저는 임대인을 잘 만난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들 학생들이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은 꽤나 많았고 다들 모두들 처음에는 큰일 난 것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고 모두들 자신에게 집을 빌려준 임대인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루나 이틀만 밀려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국에는 연중 최대 명절이 2번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축제이고 기분 좋은 날이겠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외로운 날인데요. 일단 그 명절이 되면 가게 문을 연 식당도 거의 없으며 카페도 문을 닫아버리니 매일같이 마시던 커피도 마실 수 없었죠.
외국인들은 졸지에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무인도에 갇혀있는 소외감을 느끼고는 하죠. 저는 처음 맞는 한국의 추석이라는 명절을 잘 몰라서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많아서인지 편의점에 가봐도 그렇게 흔히 보이던 도시락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라면이 맛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먹을 것 잔치를 벌이는데 혼자 라면을 먹는 것도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라면만 먹는 상황이 오면 쓸쓸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고는 했는데 외국인 입장인 저에게 라면은 지극히 맛있는 음식이고 매일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맛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명절에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군요.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니 참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쓸쓸한 명절에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손님도 없는데 누군가 했더니 낯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아저씨였는데요. 아저씨는 외국인 친구들이 명절에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이랑 스팸이 들어있는 선물 세트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이런 선물을 받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명절 내내 그걸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고 한국식 스팸과 한국의 맛있는 김으로 푸짐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같은 집에 사는 외국인 세입자들에게 저희 집이 너무나 깐깐하게 굴고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방을 임대해주고 세입자는 임대료를 내는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그래서 임대료 입금 계약일에서 하루라도 어긋나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물론 비즈니스 관계이겠지만 뭔가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계약적인 관계, 친구 관계, 회사 동료 등 수많은 인간관계에 한국에서는 정의라는 무엇인가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 정도는 알았는데 한국에 지내면서 점점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과정이었죠.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을 더 이해해야 하고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보여주면 같이 사는 입장에서 더 편하고 더 좋지 않겠냐며 말이죠. 제가 한국의 집주인에게 호의를 받아보고 배려를 받아보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 부모님의 말씀대로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은 프랑스인 집주인이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면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나중에는 머리가 커져서 대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저희 집 임대인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시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태도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깊게 생각해 보시더니 그럼 여기서도 한국 방식으로 조금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몇 달 뒤면 프랑스로 돌아가고 사실 부모님이 제가 받은 호의를 프랑스 집 세입자들에게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행복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1년간의 계약 종료가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임대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역시나 한국의 임대인은 집을 가볍게 둘러보고는 꼼꼼하게 따지지도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도 많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저를 보내주었죠. 역시나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았기를 바란다며 저에게 한국의 얼굴을 대표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프랑스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각박하지 않았으며 각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더 따뜻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매우 가까운 집을 향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가 퍼져 있더군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과 저희 집 세입자들 두 커플이 함께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건 생각도 해보지 못한 장면이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을 기억하고 세입자들이 하루 이틀 주세 입금이 안 되어도 잔소리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음식을 선물하기도 했으며 그렇게 까다롭던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었고 불과 몇 달 만에 정말 좋은 이웃으로 사이가 변한 것이죠. 저는 깊게 감동했고 약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들 제가 힘든 한국 생활 끝에 포근한 집으로 돌아와서 흘렸던 눈물로 생각했겠지만 저는 많은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현대적인 생활에 익숙해 각박해지고 배려 없었던 저희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다니.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작은 배려들 덕분입니다. 갈등만 있던 저희 집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세입자가 바뀌고 또 다시 지옥 같은 갈등이 시작되던 저희 집에 좋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은 한국 방식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한국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큰 배려와 가르침을 주신 한국의 집주인 아저씨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말대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왔으며 당신 덕분에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저 이제는 다시 뛸 수 없는 건가요? 같이 노력해 봅시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육상 선수가 꿈이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도 재활의 의지가 불타오르죠. 누구보다 열심히 재활운동을 했던 이 소녀. 하지만 어느 날 소녀는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더 이상 어떤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한국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채스너라고 합니다. 저에게 평범한 외국 중 한 곳이었던 한국과의 인연이 맺어진 건 10여 년 전쯤 있었던 끔찍한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고 지하철도 마음껏 타고 버스도 일어서서 탈 수 있죠. 가끔은 빈자리가 보여도 일부러 그 자리에 앉지 않을 때도 있어요. 버스에 가만히 서서 손잡이를 잡고 제 다리가 이렇게 건사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당시 저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감사할 뿐이죠. 지난날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볼까 합니다. 그때는 2008년이었습니다.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타가 탄생했던 순간이요. 우사인 볼트가 남자 100m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고 전 세계가 새로운 스타의 탄생에 환호를 하던 그날 말이죠. 당시에 저는 그 흥분된 중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너무 운이 좋게 바로 앞에서 우사인 볼트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정말 엄청나게 빨랐고 국적을 떠나 그 경기장의 모든 관중들은 우사인 볼트를 외치며 모두들 신나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에 스타가 탄생했고 경기장 밖을 나와서도 모든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왜 중국의 올림픽 현장에 있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당시 19세의 꿈 많은 육상 선수였죠. 사실 이 나이대쯤 되면 두각을 나타낼 선수들은 이미 두각을 나타내 촉망받는 스타로 발돋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곧 없어질 그런 선수라는 이야기죠. 저도 제가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육상 트랙에서 뛰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트랙에서 뛰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는 그런 행복한 것들 때문에 뛰어난 선수가 되지는 못해도 육상 트랙에 남아 육상 코치나 트레이너 강사 일을 하며 육상 트랙에서 멀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도 체육교육학과로 전공을 선택해 진학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열리는 각종 육상 대회에 참여하곤 했지만 사실 미래에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 체육학을 공부하고 기본기를 공부하는 그런 꿈 많은 학생이었죠. 마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2007년부터 우사인 볼트가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예상이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올림픽에 가서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싶었죠. 마침 저희 이모가 한국의 인천 송도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이모와 지내며 한국 관광도 하고 그러다가 올림픽 개막에 맞춰 중국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베이징 국립경기장에 티켓을 사서 모든 육상 경기를 다 관람하고 폐막식까지 보고 오는 그런 보름간의 일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우사인 볼트가 스타가 되는 현장 바로 앞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 100m 결승 경기가 끝나고 그날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죠. 경기장 밖을 빠져나와 숙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교차로의 공안들이 서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고 중국에서 신호등은 그저 장식이라던 이모의 충고를 듣고 오긴 했지만 올림픽 기간에는 그런 말들이 무색하게 교통질서도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호등을 보고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건너곤 했습니다. 그날은 왠지 흥분되는 마음에 버스를 타지 않고 숙소가 있는 곳까지 천천히 뛰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던 모습이 눈앞에 아직도 선명하고 나도 달리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왔죠. 그렇게 10km가 넘는 거리를 꽤나 빠른 속도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몸도 가벼웠고 마음먹은 대로 뛰어지는 그날엔 뛰는 내내 행복감도 크게 몰려왔습니다. 저에게 저항하는 공기마저도 간질간질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 러닝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경기장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교통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었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한적한 길거리에는 신호등만 깜빡거릴 뿐이었죠. 저는 신호등에 맞춰 뛰었다 멈췄다를 반복하며 그렇게 숙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다와갈 때쯤 신호등 초록불이 눈앞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그 신호를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차도 없는 것 같았고요. 그 신호를 받기 위해 속도를 좀 냈죠. 그리고 신호가 꺼지기 전에 거의 교차로를 다 건넌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부항 소리와 함께 어떤 차가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쪽을 바라봤지만 어느새 저는 새처럼 날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치여 공중으로 뜬 것이죠. 그 순간에 제 인생이 전부 지나가더군요. 당연히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기분 좋은 감정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사람이 죽기 전에 머리에서 강하게 엔돌핀을 분출한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저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19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살다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우사인 볼트가 뛰어가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경기장에서 그 장면을 보며 제 꿈을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감정도 들긴 했는데 그런 감정이 다시 몰려오면서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팔로 머리를 감싸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머리는 괜찮았지만 팔다리가 멀쩡할 리가 없었죠. 그리고 그 차는 저를 치고 그대로 도망가 버리고 말죠. 저는 10분 넘게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왼팔은 멀쩡해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고 전했죠. 이모는 바로 베이징으로 달려오셨고 저는 그동안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틀 정도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습니다. 이모는 이모부와 함께 도착해 계셨고 이모는 제가 정신이 들자마자 휠체어에 태워서 한국으로 가자며 빠르게 퇴원 수속을 진행하셨죠. 강한 진통제에 취해 거의 정신이 없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국행 비행기였죠. 이것마저도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정신을 차렸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했고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비행기가 멈춘 후 문이 열리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많은 한국 분들이 딱 봐도 심각해 보이는 저를 배려해주고 싶어서 저를 제일 앞으로 보내 그 비행기에서 1등으로 내릴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켜달라며 양해를 구하는 말들과 어서 비켜주자는 그런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마지막에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비즈니스석 승객이고 첫 번째로 내려야 한다며 왜 이코노미석 승객이 먼저 내려야 하는 거냐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저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수많은 승객들의 그들의 행동을 질타했고 결국 한국인 승무원들이 강제로 그들을 비키게 한 뒤 결국에 제가 가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휠체어에 탔습니다. 공항의 직원들이 정말 빠르게 휠체어를 끌어 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한국의 응급차로 옮겨 탔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이었지만 그들의 신속한 움직임과 땀까지 흘려가며 제 휠체어를 끌어주신 한국인 남자 직원분의 젖은 이마가 기억납니다. 그렇게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참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억하고서는 저는 또 수술을 받고 며칠 뒤에 정신을 차렸죠. 중국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처럼 이모가 계셨는데 이번에는 옆에 부모님까지 계시더군요. 중국에서 이모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지만 한국에서 본 이모의 표정은 안도하는 표정이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울고 계셨지만 말이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모는 수술을 진행한 중국인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인 의사와 소통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의 직업은 약사이고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시죠? 그런 이모도 중국인 의사와는 소통이 힘들다고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의학 용어가 중국식으로 번역돼서 이모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모가 보기에 일단 수술을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육상 선수라는 걸 감안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바로 퇴원을 준비했고 한국 병원에 이미 제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신 상태였죠. 이모가 근무하는 제약회사에서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받을 수 있게 도움도 주셨고요. 이모의 모든 인맥이 동원되었던 그런 작전이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고 인천공항 측에도 이런 저희 상황을 잘 설명하셨고 그렇게 신속하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를 위해 노력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는 중국에서 제가 수술받았던 자료와 엑스레이 사진, CT 사진 등 제 상황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셨고 수술 방향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중국에서 엉망으로 수술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육상 선수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수술 없이 재활을 하는 방향을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날로 제 육상 선수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이 제가 마지막으로 달리던 날이 되었던 것이죠. 이모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표정이 어두우셨고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운동을 해도 될 정도로 제 수술이 잘 되어서 웃고 계셨던 것이죠. 한국에서 몇 달간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땀으로 온몸이 젖을 정도로 재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고요. 종종 한국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의 노력도 포기하는 거라는 생각에 눈물까지 흘리며 이 악물고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제는 빠르게 달릴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육상 트랙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육상 트랙을 포기한 날 서러운 감정에 육상 트랙 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죠. 코치님도 제가 일어나기까지 한참을 옆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그 트랙에 엎드려서 울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저를 위해서 애써주신 수많은 한국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 마음은 진정이 되었어도 제 휠체어를 끌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뛰어가 주신 그 한국인 남자분의 땀방울과 저를 위해 싸워주신 이름 모를 한국인 승객들 그리고 승무원분들, 수술을 마치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와주신 제약회사 실장님 등 그분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육상 트랙이 아닌 수영장이 제 삶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물에서는 격하게 운동을 해도 통증이 없었고 재활치료하며 흘렸던 땀들 덕분에 신체 능력은 강화되어 있었죠. 그렇게 지금은 수영 코치를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모든 일을 잊고 살다가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15년 전 제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셨던 한국분들의 노력에 일일이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계신지 모를 그 많은 한국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꿈을 이뤄 좌절했던 제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도 전하면서 지금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심심한 아줌마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영 강사하는 이 아줌마의 사연 한 번쯤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